예술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큰 이렇게 용기에, 이런 용기에 이게 예술이다 하면은 이 용기가 있고 그 안에 담는 물이 있듯이 이 물은, 이 용기 안에 담겨진 물은 바로 여기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종교, 철학, 지리학, 그 다음에 뭐 문화사,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담아내는 게 바로 인문학이죠. 인문학 공부인데, 이 인문학과 과학, 왜 과학이냐? 서양화 재료가 발전을 하는 것도 과학의 결과물이죠. 서양화 재료, 기름을 써가면서 물감을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게 되고, 지금은 매체가 다양하잖아요. TV 모니터가 하나의 그 소재가 돼서 그 TV 모니터로 작품을 하게 되고, 이런 영상 작품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과학에 발전하고 관계가 됩니다. 종이가 만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종이가 있기 전까지 원시 시대는 동굴 벽에다가 그림을 안각화로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종이가 발전된 것도 등장이 된 것도 역시 과학의 발전이고, 먹이 나오게 된 것도 과학의 탄소화물을 압축시켜서 만든 것도 그것도 과학적 기술이죠.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체가 바로 이 예술이다. 그 다음에 시대, 장구한 역사 속에 특정짓는 당대라고 했습니다. 시대는 조선시대, 그러면 조선시대 600년, 700년을 다 그거 조선시대라고 하죠. 고려시대, 고려시대가 있고 삼국시대가 있고 그 전에 고조선시대가 있고, 그렇듯이 이 시대는 어느 시대를 얘기를 하느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오지호 선생과 강용훈 선생을 얘기하고자 하는 근대, 우리 근대 이후에 현대 오늘까지의 2000년 초반까지 1800년대까지 오지호 선생은 1982년도에 돌아가셨고, 강용훈 선생은 2006년도가 그때쯤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대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우리 예술은 인간의 삶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미술관,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어디 외지에 관광을 하게 되면 미술관, 박물관은 제일 먼저 가보시지 않아요. 제일 먼저 가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왔던 자취를 공부하려고. 그래서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삶을 기록하고 삶의 방법, 정서, 정신을 우리가 읽는 것이라고 스토리에서 예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앞에 예술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는 가장 이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경향, 바로 순수주의입니다. 마치 노예가 뽕잎에서 평생을 태어나서 평생을 거기서 살고 죽고까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순수 예술 지향주의, 바로 순수 예술입니다. 예술이라는 순수함만 가지고 그 평생 그 안에서 작품을 하고 예술 생활을 하고, 밖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건 코로나가 터져서 옆에서 누가 죽든 내 부모가 죽든 동생이 죽든 아무런 관련 없이 나는 그림 그리고 개울에다가 낚시 던지고 그림 그리듯이 그런 그림들을 그리듯이 그런 그림들이 전부 다 우리 선조들이 쭉 해왔던 경향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봐왔던 경향들이 바로 순수예술입니다. 자연주의적 경향 것이요. 그 다음에 참여예술이 있습니다. 참여예술은 이 예술을 무기로 해서 사회참여, 정치참여,
투쟁을 하는 것이죠. 싸우는 것이죠. 민중 미술이 그 시대가 어렵고 고난하고 민중들이 힘들고 핍박받았을 때 이런 참여 예술은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1970년대 중후반에 유신 정권이 있었을 때 우리 화가들은 진보적 화가들은 바로 그 예술을 무기로 정치권과 싸웠고 민중을 교육시켜 왔었고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이 포스터를 찍어서 시민운동을 저항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했었고 또 러시아 혁명이 있었을 때 바로 레닌이 함께 했던 그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을 때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얼리즘 미술 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이 미술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난의 시대 때는 반드시 예술이 무기가 돼서 그 정치와 시대와 이 위정자들과 싸우는 하나의 무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퇴폐 예술이 있습니다. 퇴폐 예술은 다시 말해 세리말 예술을 보고 퇴폐 예술이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추상미술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추상미술 운동 이것이 낭만주의 운동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 발전이 돼 나갑니다만 자포자기 그 삶에 대한 포기 그냥 향락주의 이런 주의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 추상표현주의가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로 우리가 선생님한테 교재 있으신가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추상표현주의가 있었는데 그 추상표현주의가 앵포르멜 미술 운동인데 그 앵포르멜 미술 운동이 우리 강룡훈 선생을 통해서 우리 남도 땅에도 이식이 됩니다만 물론 일본을 통합니다. 그러한 추상표현주의 미술 운동도 바로 이 퇴폐 예술 중에 하나죠. 바로 물감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캔버스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도 역시 출발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다 벗고 물감을 뒤집어 써버리고 이런 행위들이죠. 예술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순수예술과 참여예술, 퇴폐예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것은 순수예술 분야만 많이 봐와서 이 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는 예술이 아닌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그래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조선시대 근대 때 가장 제가 힘들었던 우리 선생님들 제 아버님이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만 연세가 90으로 딱 만 90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맨 뒤에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신가 모르겠어요. 예, 40년생이 몇 년? 82. 82. 건강하신가요? 네. 저는 우리 선생님 세대를 참 존경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님 세대.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한테 하도 공부 안 한다고 맨 놀러만 다닌다고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돌아가실 때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짠하고 불쌍하고 미안하고 아버님한테 그런 거예요. 괜히 막 눈물 나고. 근데 우리 선생님 세대가 일제시대 때 출생해서 6.25 거치고 새마을 운동한다고 헛디 졸라매서 못 먹고 못 입고 가장 힘들었던 세대죠. 그러면서 경제 발전시켜서 어쨌든 내가 못 입고 못 먹더라도 내 자식은 공부시켜야 된다. 나같이 안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여당 이렇게 우리를 편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죠. 참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어느 시대든 간에 그 시대의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 하나를 하게 되면 그 후손들이 대대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조선 후기에 가장 책임이 컸던 고종이 결국은 무능한 거죠. 자기 와이프인 명성황후하고 자기 아버님인 대원군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싸움을 하니까 고종이 무능하게 가만히 방치해버린 것이 오늘날 일제시대를 우리가 겪게 만들었었어요. 일제시대 그 45년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노동자로 끌려가고 지금까지도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사죄를 한마디 안 해요. 그 전에 다 했지 않냐?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뭔 소리야? 역대 대대로 해야죠. 교과서에 실어주고 독일은 정권이 바뀌고 마르켈 총리가 시간만 남으면 그 역사 현장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뻔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지난해에도 했는데 금년에도 또 보고 또 오면서 피해자가 나타나면 보상하고 전범자가 늦게라도 추적해서 나타나면 미국까지 쫓아가서 전범자를 징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야기가 좀 나갔습니다만 우리나라 근대는 1876년 학자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항을 했죠. 개항을 한 것이 강화도에서 일본에 의해서 개항을 했는데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해서 명치유신을 맞이했고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개항을 했는데 이건 강화도 제약이 불합리한 우리 일방적인 계약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실학이 등장을 하면서 성리학에서 조선 중기의 성리학에서 실학으로 이제 학문이 발전을 하면서 그 많은 사회적으로 확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부 다 조선 후기에 이 유림 세력들, 각 지방의 토호 세력과 또 선비문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묵살되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 안에서 자기 힘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을 탄압하고 또 유배시키고 그래왔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양평선 조광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 처음 강의인데 우리 그 조선 중기의 양평선 선생이 어떻게 보면은 광주 전남의 서화의 뿌리가 양평선 선생님 시작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그 제자를 길러내고 그러면서 서화 활동을 했던 사람, 고정적으로 여기 광주 전남에서 서화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제 양평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때 그 조선 시대 때 자본주의가 형성이 돼요. 영종조 시대 때 아주 그 경제적으로 팽창을 해 나가는데 그때 소자본주의들이 생기게 됩니다. 상업이 발전을 해요. 상업이 발전하면서 자본들이 생기고 그 자본을 가지고 자본은 양반들이 장사합니까? 선비사회에서 양반들은 장사 안 하죠. 중인들이 보통 장사해요. 그러면 중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돈을 모아요. 돈을 모으는데 나는 돈이 있는데 신분이 양반 신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 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양반이 아니니까 아들이 양반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머슴이 되면은 상놈이 되면은 내 아들도 상놈이 돼서 머슴짓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은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신분을 세탁을 합니다. 돈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가 탁해지고 종학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근데 이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평등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이 발생해서 자본주의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개인적으로는 이성이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 가장 네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이 깨우쳐져야지 평등사회도 이루어낼 수가 있고 민주주의 사회도 이루어낼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 이성이 늦게 깨우쳐지니까 바로 국내 정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 청일전쟁 러일전쟁 을사늑약 한일합방 3.1운동 이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이성을 우리가 느낄 만한 여유가 없었죠. 느낀다 하더라고. 제가 인공을 예.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서구는 유럽 산업혁명이 1870년부터 1849년까지 긴 시간 그 이후에도 긴 시간 근대주의를 겪으면서 이성이 민중들이 각성을 해 나갑니다. 그 각성이 터진 것이 바로 프랑스의 시민혁명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민혁명. 이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바로 민중들은 각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루이 18세 루블 궁에 있는 루이 18세 프랑스 왕을 끄집어내가지고 단두대 루이 14세가 만들어놓은 단두대 형벌 민중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단두대를 루이 18세가 민중들이 끄집어내가지고 그 단두대에다 그걸 목을 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정을 끝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은 아직도 국왕이 있죠. 또 영국도 국왕이 있죠. 그런데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는 국왕들이 사제를 털어서 민중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봉사를 했습니다. 특히 그 스페인의 경우는 스페인 마지막 왕이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 궁에 있는 박물관 그 작품들을 시대별로 싹 모아놓은 선조들이 모아놓은 작품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궁을 하나 지금 어느 궁이냐면은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있는 소피아 궁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마지막 왕이 살았던 궁인데 그 궁을 내놓고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 그 박물관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것 내놓고 민중들한테 개방으로 의료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제를 털어가지고 또 우리 민중들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료 시설을 만들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민중들이 사람을 그 왕을 처단 안 한 것이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임호 대 임호로 했는데 임호군란 선생님 아신가요? 임호군란. 예. 그렇죠. 예. 신식군대가 이제 고종이 신식군대를 만들었어요. 신식군대를 창건을 했습니다. 창건을 했는데 이 조정의 재정이 파탄이 나가지고 이 군인들의 넋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1년간은 못 줬어요. 1년간은 못 주고 그러니까 그 군 내에서 넋을 못 받으니까 식솔들을 못 먹여 살리잖아. 그래서 이제 군인들 몇 사람이 이제 들고 우리 넋을 주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잡아다가 권장 두드러 패고 귀양살이를 내쫓아 보내버리고 그렇게 탄압을 했어요. 1년 동안 그러다가 1년이 지난 그 이듬해 첫째 달에 딱 한 달치의 넋을 줬어요. 쌀. 그 쌀에다가 모래도 섞여 있고 그 쌀이 오래돼서 썩어 있고 일본은 그런 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임오군란. 그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 주체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체 세력을 누구를 앞세우냐면은 대원군을 갖다가 앞세웁니다. 대원군을 앞세워서 이 이제 명성 민비가 아닙니다. 민비는
일제 시대 때 그 명성황후를 격화시켜서 부르기 위해서 민비라고 불렀고, 이건 일본식 그뭐저 호칭이라고 하면은 죄송. 그 명성황후를 결국 뭐 시해를 하는데, 이 이모군란 때 일본 사람들 공관을 군인들이 습격해서 그 일본 사람들을 죽이고 공관을 공관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뭐 그것이 전에 어디 뭐 드라마에도 한번 우리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모군란이 생기게 되는데,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가 청나라 군인을 부르게 됩니다. 청나라 군인을 부르고, 이 청나라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모군란을 이제 진정을 시키는데, 이 대원군이 명성황후 눈에는 이 시아버지가 계속 그 세력을 키워가고 견제를 하니까 이 국가를 다스리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인들이 다시 이모군란을 진정시키고 갈 때 군인 그 청나라 함에다가 명성황후를 대원군을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하면서 거기에서 저녁 같이 만찬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체포를 해가지고 청나라로 데리고 가는 이 이모군란. 그러면서 이제 명성황후가 대원군을 딱 추종하는 그 세력들을 제거를 다 해버려요. 제거를 하고 명성황후 구축을 이제 자기 세력으로 구축을 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또 갑신정변이 있죠. 뭐 조광조 이래서 이런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신 세력들, 진보 세력들이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꽃을 못 피우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을 진정을 시키고 명성황후가 조선시대 때 그동안에 쭉 있어왔던 과거 시험 제도를 다시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는데, 이 과거 시험 제도에 그때 이 82년도에 들어온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보성의 서재필 선생, 서재필 선생하고 이완용이가 과거 급제를 두 사람. 그래서 서재필이는 갑신정변의 조광조하고 주체 세력이 됩니다. 예? 김옥균. 네, 미안. 저는 제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지 그 점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이 시대가 1800년대 후반부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 시대가 우리 조선 후기 대한제국이 출생하기 전까지 일제 시대까지 포함하자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습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 한국 근대 미술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 오지호 선생은 1905년도에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 1905년도면은 러일 전쟁이 있고 난 을사늑약이 있는 해죠. 을사늑약이 있는. 이 을사늑약이 있기 전해,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난 1904년도에 일본과 영국과 미국과 세 3국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냐면은 미국은 필리핀을 먹는다. 영국은 홍콩을 통치한다. 일본은 조선반도를 통치한다. 서로 3개국은 묵인하에 내정 간섭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이듬해에 이 을사늑약을 체결을 하는 것이죠. 일본이. 내적으로는 이완용일과 고종 황제가 옥새를 찍는데 옥새가 한 20몇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저는 옥새를 뭐 한두 가지밖에 안 봐놔서. 근데 옥새를 찍는데 고위 관료들 발령을 내는 옥새가 따로 있고 외교 문서에다 찍는 옥새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기 한일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출정서에는 외교 문서를 찍는 옥새가 찍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고정이 감춰버렸어요. 안 찍으려고. 고정이 감춰보니까 이화정이가 아무 것이나 갖다 옥새니까 갖다 찍어본 거거든요. 그것이 영화로도 한번 나왔었죠. 뭡니까 영화가? 옥새 찾는다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죠. 옥새를 감춰본 거. 자, 이제 한국 미술, 근대 미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00년대 이후 일본에 의해서 한국 근대 미술이 이식이 됐는데 서구 이제 일제 당시는 서구가 아니라 일제의 무비판 수용어를 아무 의식 없이 가져다가 그놈을 그대로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오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1930년대 향토색 논쟁이 문제가 됩니다. 이 향토색 문제는 바로 이 3.1운동과도 문제가 관계가 되지만은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중국의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과 중국의 사회공산주의 혁명들이 우리나라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우리 땅에 일제시대 때 들어오게 이렇게 공부 좀 하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에 전부 다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민족운동을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 민족미술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해방되고 나서 또 여기가 조금 우리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나온 앞에서 번데기 돌리는 소리가 될 수가 있는데 주름 잡는 소리고 물레방아 돌리는 소리도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이승만 정권이 들어오면서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되죠. 김구 선생, 박헌영,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다 제거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리게 됩니다. 그 후손 후배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양민 학살을 여수에 있는 14년대 저는 오래전에 자료를 봐서 압니다만 여수 몇 군간에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14연대가 있어요. 광주에 상무대처럼 연대가 하나, 그런 연대가 있듯이 지역 사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14연대에 그 명령을 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빨갱이들이 있으면 학살하라. 그러니까 14연대 연대장이 제주도에 빨갱이 전부 다 우리 양민들인데 무기도 없는 우리 양민들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왜 죽여? 나 못해. 부대장이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부부대장들, 참모들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압력이 들어오니까 부대 해산을 하고 전부 다 그 부대원들이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 빨갱이가 이제 지리산으로 가는 여수 순천 그 인근에 뭐 산속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빨갱이가 된 거예요. 그 소탄 작전을 한 것입니다. 그 소탄 작전을 하면서 저희 외할아버지도 제가 외가가 이제 여수인데 거기에 내 후배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님도 14연대들이 산속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쌀 좀 엉겨다 갖다 주고 식량도 좀 갖다 주고 옷도 좀 갖다 주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빨갱이가 다 몰려고 다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것을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고 이야기하고는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또 그 사이에 그 고자질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토벌대 들어오면 저 사람이 엊그저께 쌀 들고 산속으로 14연대 갖다 줬다고 몰래 가서 고자질을 해요. 그러면은 나는 고자질하면은 나한테는 무엇인가가 이제 득이 있으니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감춰지고 이 사람은 피해를 보면은 이 사람 죽은 사람 가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자질은 내 가족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순 사건 때 여순 사건이나 제주도 학살 사건이나 이 모든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꺼번에 그 지역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서로가 말하면 못하게 막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나 이제 어느 시대가 돼서 이렇게 좋은 시대가 돼서 다시 이제 뭐 재조명되고 재해석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입니다. 현대미술사학이 그 일제를 극복하는 불안정한 과정을 겪었는데 어디 미술사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미술사를 정리한 사람이 일제 그 일본 학자가 한국 미술 전체를 정리를 했는데 그 사람의 제자들이 서울대 미술대 미술사학과 교수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 사람들 제자가 또 우리 한국 사학계를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일제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 한국 미술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의 형식미학을 무분별하게 그 형식미학이라는 얘기를 따로 제가 전문 용어로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서구의 미학은 그대로 일제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그 미학 예술을 그대로 아무 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을 다 해내는 것이죠. 그것만이 최고였고 그거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때 당시 국전에 입선을 하고 특선을 할 수가 있었고 대학 교수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술 분야 쪽에서. 그래서 20세기 한반도 격동은 바로 외세의 강풍, 외부의 모순과 반목 이런 걸로 인해 성찰 없이 우리는 서구 중심 사관으로 해서 한국 미술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우리 조선과 그 호남 미술을 한번 보자면은 맹아적 친일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민족운동이 있었으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카프 예술 운동이 우리나라 그때 조선 1930년대 그 인근에서 저항 미술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소박한 미술 운동. 일본 색채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우리 조선적 색채, 황토 색깔, 백색 많이 쓰고 또 그림을 그려도 일본 사람 같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좀 소박한 우리의 조선의 평민들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런 향토주의적 화풍들로 예술 운동이 있었죠. 그것을 보고 바로 이 소박한 민족미술 운동이라고 부릅니다만 다시 말해서 향토주의 미술이라고 합니다. 또 호남은 남정화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보수이고 전통성이 강조가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일본 유학파를 중심으로 서양화 등 도입이 되고 김홍식, 청경자, 오지호, 김환기, 강용원, 양수화 등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프랑스 저항 미술 운동과는 아주 비교가 되는 미술 운동이죠. 자, 이 청구 자료로 이건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여기 교재에는 없습니다. 우리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 교과서에 실려 있던 작품은 이 작품입니다. 1849년 후르베가 돌 깨는 사람. 1849년이면 자연주의 프랑스에서 자연주의적 화풍들, 이렇게 자연의 서정적인 그런 풍경들을 그림을 그리고 신고전주의 이후에 새로운 경향이 바로 이 자연주의적 경향입니다. 그 이후에 인상주의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와 함께 자연주의와 함께 이 리얼리즘 미술 운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바로 서민을 그리게 되고 이 소재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 그 살롱 전시장에서 작품을 건 다음 날 철거를 시켜버렸어요. 이쁘지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80년대 때 그랬죠. 민중미술 그림 갖다 걸면은 경찰들이 와서 싹 걷어가 버리고
내려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작품 때문에 사실 역사 공부를 다시 하게 됐어요. 윤두서, 공제 윤두서가 1710년대에 조그마한 작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서양하고 하나는 동양화입니다. 연도는 130년 정도 차이가 나죠. 우리가 더 빠르죠. 공제 윤두서는 그 할아버지가 윤선도죠. 승리학자입니다. 윤선도 이후에 실학으로 계속 발전을 해오면서 공제 선생은 실학을 공부를 많이 한 친구예요. 그래서 해남에서 윤선도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해남에서 그 가뭄이 심하게 들 때 그 해에 윤선도 이 공제 할아버지 윤선도 때부터 아주 그 천석군 집안인데 그 집안에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떠나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니까 창고를 풀어서 못 떠나게 나갔어요. 곡식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곡식을 주고 그 다음에 보성 저쪽 푸터기 마늘 하나를 개척을 했어요. 땅을 바다를 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메꿔 가지고 그 메꾼 땅을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여기서 농사지어서 벌어먹고 살아라. 같이 살자고. 그래서 6.25 때 이 윤두서 집안은 공산당들이 와서 숙청을 하려고 하니까 부르주아라고 숙청을 하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나가졌어요. 윤두서 집안이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런 집안들이 동네 곳곳에가 있어요. 덕을 쌓은 집안들. 살아남은 사람. 근데 그때 못 살고 숙청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공제 윤두서 집안의 이 작품들이 아직도 그 후손이 간직하고 있죠. 지금 박물관에 기록도 그랬습니다. 자, 이 작품 한번 봐보십시오. 조그마한 비단에 가는 먹으로 그린 것인데 이 돌 깨는 사람 이 근육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바지 가랭이 옷자락 이 얼굴 표정 그 돌 깨는 거 튀니까 지금 같으면 선글라스라도 끼고 있었을 텐데 선글라스도 없으니까 인상 쓰고 이러고 있는 거. 이 양반 돌을 하나 깨기 위해서 이 젊은 사람하고 두 사람인데 이런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무도 놓여져 있고. 근데 윤두서의 이런 그림들 바로 깨어진 그림이죠. 윤두서 이전에는 어떤 그림들을 그렸었냐면 저 양팽손 선생이 그렸던 첫 강의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몽유원도를 그린 안견 선생의 화풍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또 중국에서 사신들이 가가지고 중국 화가들 그림을 가지고 오면 그 그림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모방을 답습을 하고 그러면서 선비들이 내 그림 하나 보면 도장 찍어주고 잘 봤다. 도장 하나 낙관 하나 찍어주는 것은 내가 이 그림을 증명을 한다는 증명서예요. 이렇게 미술 평론가가 글 하나 써주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조선 중기 때 그 이전에 보면 그림에가 낙관이 많이 찍어질 것일수록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낙관 하나도 없어요. 공제 그 사인만 있죠. 근데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공제 선생은 참 이 양반이에요. 이런 그림을 후손들한테 불러달라고 좀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나라 회화사가 풍부하게 많이 발전을 했을 텐데 가르쳐놓고 딱 포주머니에 접어가지고 집에 다락방에다 넣어놓고 누가 와서 그림 주라 해도 안 줬어요. 공제 선생님 그림 칭하게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제 그림을 갖고 싶은 사대부가 공제한테 친한 친구한테 통해갖고 공제 그림을 하나 얻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 그림을 누가 영향을 받냐면 신윤복이가 영향을 받았죠. 신윤복이가 영향을 받아서 인물화를 그리죠. 풍속도를 그리고 이런 인물의 표정 또 옷 그 주름 이런 것에 그림 영향을 받게 돼서 신윤복, 김홍도가 그림을
이 공제의 화첩을 가지고 그림 공부를 하게 되고 이 공제의 화첩을 가지고 남종화의 그 소치 선생 이게 허건의 할아버지죠. 소치 허련 선생이 이 윤두서의 화첩을 가지고 이 남종 문인화에 무엇을 공부를 하냐면 이 정신을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가에 대한 정신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어떻게 그렸는가, 돌을 어떻게 그렸는가, 사람을 어떻게 그렸는가 이것을만 답습을 해서 공부를 해서 남종 문인화를 항상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이 좋은 것을 미술 교과서에 안 실었을까? 왠지 왜 안 실게 됐어요? 나는 이거 그림을 대학원에 와서 논문 쓰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그림을 알게 되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미술 공부 내가 지금까지 미술사 공부한 것이 다 헛것이에요. 필요 없는 것들을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일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대로만 나는 공부를 한 거예요. 왜 이 그림을 미술 교과서에 못 싣고 공부를 안 시켰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친일사관에 있는 교육 위정자들, 교육 정책가들, 민중들은 정치가들은요. 민중들이 말을 잘 들어야 정치가 될 편이에요. 민중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말 잘하면 귀찮아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림들을 알게 되면은 이 그림을 그린 속 내막과 배경과 정신을 알면서 민중들이 깨우쳐지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안 넣은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이삭 죽는 사람들 그림이죠. 교과서에 이것도 실려있는 그림. 자연주의 이때 후르베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자연주의적 경향의 화가죠. 1857년도에 공제 윤두서는 여기 몇 년도라고 사인이 없으니까 공제 윤두서가 1710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1710년대에 그려졌을 것이다 하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인데 산골의 아낙네가 산골에서 쑥을 캐든지 밭을 갈든지 노동하는 모습입니다. 이 프랑스의 변두리에 있는 아낙네들이 이삭을 죽으면서 추수를 다 하고 그 떨어진 이삭을 죽는 이 모습하고 요것하고 140년 차이 난가요? 140년 전에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버리고 안 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시절에 역사를 공부를 하고 이 문화 예술을 공부를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하고 박지만이하고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58년생. 저 58년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아니,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은 교육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지만이가 공부를 무지하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문이 있다가도 없어졌거든요. 어느 날 한문 폐지된 거예요. 그럼 어지호 선생이 서울 올라가서 한문 부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한문이 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다 다시 폐지가 됐어. 어느 날 또 나도 모르게. 그리고 우리 때부터 고등학교 입시를 보는데 서울은 뺑뺑이를 걸려요. 박지만이가 공부를 못하니까 서울은 뺑뺑이 걸려서 간 거예요. 그래갖고 시범 케이스로 서울만 뺑뺑이 걸린 거예요. 그 해가 1977년도입니다. 아니 1974년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니까 박지만이가 공부를 못 나중에 저는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박지만이 때문에 뺑뺑이 걸린 거예요. 서울만. 그것이 이제 시범 케이스로 온 것이고 이제 우리 저까지는 고등학교 때 입시 시험 봐가지고 고등학교 입학을 했고 내 1년 후배들이 이제 빽빽이 걸려서 고등학교 입시 들어간 것이.
아이고 참. 네, 이렇게 어수룩한 우리가 시대에 살아왔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역사 공부를 미술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의 하나의 일부분이가 이제 미술사 공부하면서 미술사를 바로 걸기 위해서는 역사를 봐야 되니까 역사 공부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억울하게 어눌한 시대를 참 살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 수교를 맺으면서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여기하면 또 이야기가 옆으로 생기가 많아.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바로 4.19가 5.16이 있었죠. 5.16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그대로 박정희가 이제 밀고 나가게 됩니다. 밀고 나가면서 그 돈이 없는데 고속도로를 하나 뚫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한일 수교를 1960년대 때 일본이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됐거든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폐허는 됐지만은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탱크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부품 만들어내는 이 기술력 하나는 일본이 독일하고 최고였죠. 이 기술력하고 또 마르타 인체 해부했던 이 자료들이 엄청난 의학 자료들이 갖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질문하는 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폐망국인 독일은 동서로 나눴잖아. 왜 일본은 폐망이 됐는데 불구하고 남북으로 나눈 것이 조선반도로 나눴어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죠. 민중들은 생각을 안 해야 돼요. 대신 한국을 하는 거지. 대신 한국을 하는 거지. 이게 왜 그랬냐? 중국 서울하고 지금 사니까. 물론 그렇기는 했죠. 그 전에 1953년도에 들어오면서 아니야 1940년 45년도 초에 들어오면서 이미 일본은 폐망한다고 이제 다들 소문이 쫙 나 있었어요. 만주전선에서도 이미 우리는 곧 폐망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투다. 그러면서 목숨 내놓고 이제 전쟁하고 그랬었으니까 바로 그 즈음에 뭐가 있었냐면 물밑에서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했습니다. 폐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일본을 이 폐망국으로 인정해주고 해준 위치를 국가적 위치를 존엄성을 지켜줄 것인가 이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 해왔었어요. 일본이 그러면서 이제 문서에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주워 들은 정보로 제 정보로 일본의 그 의학 자료들 생체 해부 이런 것들 이 자료들을 여러분 줄 테니 일본에서 줄 테니 일본은 전범 국가로 왕 천황을 죽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전범 사령관 몇 사람 정도는 상징적으로 사용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살려라. 그러니까 아베의 할아버지가 전범 장군이었어요. 아베 할아버지 살았잖아. 이렇게 좀 해달라. 그 선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일본 열도는 그대로 놔두고 조선반도만 남한과 러시아가 이제 그때 러시아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들어와야 되는데 러시아는 조선반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하고 또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할이 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저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가 저 경제 발전을 하면은 아마 지금쯤은 일본을 우리가 지금도 보면 GDP가 우리가 4만 GNP가 4만 한 2천 불 정도, 일본이 4만 8천 불 정도. 그다음에 GDP가 있습니다. GNP가 있고 GDP는 뭐냐면은 국민 1인당 소비하는 지수, 물건을 사서 소비하는 지수입니다. 일본을 2배를 추월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추월을 했다고 감히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본은 경제가 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발전을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일이 되면 한 넉넉 잡고 15년 통일까지는 정치적인 통일은 안 받아더라도 경제 교류가 되고 그러면은 한 20년 후에는 세계 중심이 될 겁니다. 일본은 우리 따라오지도 못하고 중국이 우리 눈치를 봐야 되는 국가가 돼요.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한테, 부모님 세대들은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우리를 가르쳤잖아요. 못 먹고 못 입어가면서. 저희 세대는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 자손 세대는 통일된, 분단된 조국이 아니라 통일된 조국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기 수구 꼴통들은 정말로 보기 싫을 거예요. 태극기 부대 저놈. 엊그저께 대구 시립미술관에 뭐 심사를 하고 가서 심사 끝나고 점심을 먹고요. 그러니까 차 한잔 하고 헤어지자고 이제 카페를 들어가면 카페 앞에가 요만한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다 태극기가 전부 다 태극기가 꽂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태극기다라고 물어봤더니 같이 온 대구 시립미술관 하회사 선생님이 뭐지 사장이, 카페 사장이 요 동네 태극기부터 제 부장이래. 야 나가자. 그러다가 또 여러 사람이 있어서 한 웃음씩 여기서 마셨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나. 그 사람들은 과거 유신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부터 돈을 받아본 그 감각과 그 돈 먹어본 게 있어나서, 우리는 김대중 때 제가 공무원 때 광주시청에 근무를 해서 김대중 선생한테 누가 된다고 국비 신청을 못했어요. 역차별 받았습니다. 국비 신청을 못했습니다. 김대중한테 누가 된다고. 근데 거기는 국비 신청을 하면은 단위가 3천, 4천, 이것도 저거 조단위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1,000, 2천 단위. 먹어보질 않아서 그런 거죠. 네, 미술가 된다면서. 이제 어지요. 얼른 보랍니다. 지금 요 시간이 2시 시작해서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좀 하고 일찍 끝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짓는 거. 오지호 선생은 화순 동복 출신인데 본명은 오정수입니다. 그래서 1935년에 오지호로 개명을 했는데 전주 고등학교 출신. 이때 당시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은 집안이 꽤 좋은 집안이죠. 또 오지호 선생은 팔남매입니다. 팔남매인데 막둥이에요. 막둥이를 이렇게 공부시켰을 때는 집안이 얼마나 동고고시이면 유명한 집안이죠. 동경대학 공부를 하고 오지호 선생하고 김주경 선생이 아주 친했습니다. 동경대학에서 만나서 같은 동경대학 미술과 같이 학생 때 공부를 하면서 사상도 같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 김주경 선생은 일사후퇴 때 아니 휴전선 너머로 이제 괴뢰군 후퇴할 때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북으로 넘어갈 때 오지호 선생한테 같이 가라는데 오지호 선생 안 갔어요. 안 가고 오지호 선생은 지리산으로 갔어요. 근데 오지호 선생 경력에는 그게 없죠. 다 뺐어요. 집안에서 다 뺐어요. 그래서 저 여기서는 뺐습니다. 제가 따로 얘기를 합니다. 이 오지호 선생이 49년도에 조선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49년도에 부임을 해서 6.25 전쟁까지 이때 공간이 애매해요. 오지호 선생 경력이 없어. 50년도에 49년도에 부임을 해가지고 50년도 전쟁 나니까 조선대학교는 학교를 문을 닫잖아요. 그 뒤로 오지호 선생이 어떻게 된 것이 없어. 아무것도. 빨치산 올라갔어요. 누구랑 올라갔냐? 광주에 양수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수화라는 사람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소설 김태 선생이 지은 소설과 빨치산이라는 지리산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오지호 선생 이름은 빠지고 문화선전대 대원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오지호 선생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지호 선생 이름은 빼고 그냥 아무개라고 하고 양수화 선생은 이름을 딱 바꿨습니다. 추상미술 하신 분이고 광주교대 교수로 강영훈 선생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지호 선생은 사실은 화가이기도 하지만은 국문학자이고 한문학자이고 선비죠. 선비로 우리 지역에서 한국 화단에서 존경받던 분이 바로 이 오지호 선생이시고 그래서 78세 돌아가시죠. 특이한 사항은 보성 분수로 오재영 그 아버님이 계셨는데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이 아버지가 1919년도에 고종의 장례식과 3.1 만세운동을 보고 내려와서 자결을 하십니다. 나라를 이제 잃었다. 이 자결을 양심이 거두신 분이죠. 35년에 김주경과 녹향회가 진보적인 그 예술가들 모임, 젊은 모습 모임입니다만은 개성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활동을 하고 개성에서 교사로 이제 같이 오지호 선생님도 부임해서 교사 활동을 그러다가 내려오죠. 피카소의 현대화 그 회화론을 발표를 하면서 현대미술은 미술이 아니다고 이제 논쟁을 펼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논쟁으로 한국 미술사에는 또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성품은 강직한 선비이시죠. 성각자이고 교육자이고 또 어문학자이고 한문교육국가운동도 하셨고 또 인상주의 미술 이것이 가장 우리 한국 미술사에는 큽니다. 오지호 선생은 일본에서 불란서에서 인상주의를 공부해왔던 일본 화가가 동경예술대학 교수를 합니다. 그 동경예술대학 교수한테 불란서의 인상주의를 공부를 해요. 인상주의 학풍을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이때 오지호 선생 때 많은 화가들이 일본에 가서 동경예술대학, 제국대학, 와세다대학에서 미술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옵니다. 공부를 하는데 일본 학풍을 공부를 많이 해야 했어요. 그 돌아와서도 일본 학풍대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청경자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지호 선생은 한국적 학풍으로 자신이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지호 선생이 존경받는 이유가 미술계 내에서 미술사의 이름이 남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고 김환기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수화 김환기, 신학분이시죠. 신학분인데 김환기 선생도 역시 유학파입니다. 유학파인데도 불구하고 귀국해서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시려고 소재를 찾고 한국적 정신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사에 존재가 남는 것이죠.
거창적인 미학 창작 방법을 기초로 합니다만 자연주의 미학을 그 기초로 조선의 색채, 좀 진보적인 소박한 진보적인 예술론이죠. 조선의 색채, 화면 등을 구성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한국 인상주의 완성으로 귀결되죠. 그래서 1930년대 민족적 양식의 한 줄기 상징 화가로서의 김주경 선생과 더불어서 자기를 남게 되죠. 그래서 오지호 선생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광주 시립미술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품을 돌아가신 오승윤 선생한테 그 작품을 받았는데 여 밑에 가면은 오점수라고 쓰더라고요. 이렇게 개명하기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일본에서 그린 게 아니 조선에서 그린 게 아니고 일본에 가가지고 유학 26년도에 이제 일본을 들어갑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꼴목을 그린 거예요. 전봇대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일본을 그린. 이 그림은 31년도에 동경예술대학을 졸업하면서 작품 한 점씩을 남기게 됩니다. 자화상을 그려서 남기는데 이제 졸업 작품이죠. 이 작품은 동경예술대학 소장 작품으로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잘생겼죠? 이것은 사모님을 그리신 그림이에요. 36년도에 결혼을 좀 일찍 하신 36년도에 사모님은 가서 것이 안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28년도에 이 노드를 그립니다. 이 노드 모델이 누구였을까 하는 궁금도 있습니다만 28년도에 이런 노드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플레이보이보다 잡지보다도 더한 대표죠. 그래서 아마 예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일본에서 이 그림을 이런 누드를 많이 본 그림을 아마 그렸을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그림을 그리셨을 텐데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청경자 선생도 누드 그림을 그리시긴 하는데 근데 그리기만 하고 발표는 못했죠. 발표는 가지나니까. 양희록 선생도 마찬가지. 바로 프랑스의 그 인상주의 화가들이 아침에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사물이 어떻게 보이고 익혀지는가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는가 그 차이에 따라서 그림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네 모네도 역시 보호 공연도 많이 이런 그림을 그리죠. 똑같은 풍경을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아마 화성 부근에 어디 광주에 배밭 친거 갔을 때 사과 이것은 6.25를 지난 후에 아마 양림산인 것 같아요. 광주. 그러니까 지산동에서 바라본 조선대학에서 바라본 맞은편 산 벌거숭이산 일제 때 우리 선조들이 배고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풀 캐고 소나무 껍질 벗겨서 나무 다 죽이고 또 일본 놈들이 그 소나무 잡아다가 솔나무 방울 넣다가 그 기름 짜가지고 또 군수물품으로 쓰고 장작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 때 이 나무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식목일 행사만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 4월 1일날 들로 산으로 올려다니면서 나무 심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이 벌거숭이 양림동 산을 보고 그린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남양집은 오지호 선생이 저기 지산동에 지금 그대로 지방문화재로 있는 초가집을 그랬는데 지금요 나무가 대문 앞에 나무는 없어졌습니다. 이 나무가 전에 있었다고 그래요.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나무의 강한 그림자를 그린 것입니다. 바로 인상주의 화풍의 가장 대표적인 걸작이라고 이저 오지호 선생의 대표작 중에 한 점입니다. 뭐 작품 크기도 80보 가지 65 아니 한 80보 정도가 되는데 이때 당시 80보면은 상당히 큰 캐파스입니다. 상당히 큰 캐파스. 그래서 68년도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죠. 50년도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우리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60년 후반에 우리 삶입니다. 녹색으로 이제 그려졌죠. 바로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4월 1일 날만 되면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나무 심은 결과입니다. 이게. (1969년도) 우리 한국의 조선소 풍경인데 배 만드는 조선소죠. 저기 한국. 이런 조선소들이 우리 서서히 생기면서 일본 조선소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만든다랄지 아니면은 조그마한 배들 만든다 그런 조선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고 이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물론 사진은 사진대로의 가치가 있지만 예술에는 이 뭐가 있냐면은 이 필 하나에 그림 그리는 이 필 하나에 여기 이 산을 그리는 이 녹색 그림을 쭉 그려놓고 이 군데군데 이런 골짜기를 이 그려놓는 이런 좀 진한 색으로 그려놓는 그 필 하나에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도 들어있지만 그 시대의 정서와 사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가예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내 부모님이 미대 간다니까 나를 못 가고 그렇게 했어요. 왜? 한정이 되면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래서 결국 저는 환정이는 못 되고 미술사 공부만 했습니다. 이 한국 그림 72년에 한국 그림 그려는 잘 그렸죠. 이 성경. 오시오 선생님이 81년도에 광주 YWC 금감로 1강가요? 2강가요? 그 YMCA 그 Y다방에서 마지막 절식을 했습니다. 그때 10번짜리가 내가 대학교 1학년, 대학교 3학년 때 80년도에 제가 대학 3학년이었고 5.18이 있었으니까 81년도면은 81년 봄에는 내가 그걸 보고 군대를 입대를 했거든요. 그때 작품을 보니까 10호짜리 조그마한 그림 하나인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 사놨으면 부자 됐습니다. 그때도 큰 돈이었는데 지금보다는 호백 가치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 작품을 제가 사러 다니면서 뭐 그때 당시 작품을 구입했던 광주 시내 뭐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쌀 2가마니 값을 내가 줬다가 아마 그 정도 줬을 것 같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81년도에 이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풍경인데 형태가 많이 없어져 버렸죠. 자, 형태가 많이 없어졌죠. 72년 작품입니다. 이건 좀 있죠. 39년
53년 형상들이 다 있죠. 근데 이 작품을 내려오면서 막 뭉개지고 뭐 없어지고 형태가 없어지고 다 그랬어요. 오지호 선생님 추상미술은 미술이 아니다고 하는 짓이냐 한번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시면 나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내 스승이 황영성이라는 분이 지금 엊그저께 전시를 마쳤습니다. 그분도 보면은 소그림이 처음에는 70년도 80년도에는 소그림이 이사 형태도 있고 뭐 아주 단순화된 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검게 칠해놓고 회색 선 몇 개 딱 넣어놓고 소예요. 침묵하는 소. 형상이 가면 갈수록 없어져 갑니다. 단순화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그림을 그리시면 처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목구비를 세 필로 꼼꼼하게 그리다가 나중에 그리면은 이 이목구비를 필 하나로 눈, 코, 입을 필 하나로 딱 그림을 그리게 되죠. 바로 이렇게 나무가 있어도 이렇게 그냥 색칠 한번 쭉 한번 가지 하나 딱 세워놓으면 이게 나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만큼 이 필력이 이제 축적이 됐다 하는 걸 증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신용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초등학생도 이렇게 얼른 보면 그림 그릴 수 있겠다.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초등학생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초등학생 그림하고 피카소 그림하고 다르죠. 자, 이제 강경훈 선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경훈 선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화순의 광덕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화순 읍내가 있습니다. 아무튼 강 선생님 집안도 잘 살았었던 것 같아요. 중등학교, 그때 당시 1939년도에 중등학교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과정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이죠. 5년제죠 이게. 중자가 빠져요. 네? 중자가 빠지든지 중동 중학교든지 중동 중학교든지 아니면 중등 학교든지 돼요. 연보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중등학교, 중자가 빠져야 돼요. 먹다가 여기서 저기서 많이. 동경 여기 졸업하고 바로 동경 뭐 연도도 좀 틀렸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보고 바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때는 학년제요. 아, 졸업하고 바로 갔네. 맞아요. 졸업하고 바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동아 전쟁 말기로 그 일본 대학 동경제국대학이 이제 학교가 문을 닫게 되니까 4학년 수료하고 부임을 했고 전남여고 교사로 부임하고 개인전도 하고 여기 광주 사범학교 이제 교수로 부임을 합니다. 양수화 선생하고 같이 부임을 해요. 양수화 선생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73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정년퇴임을 못해 교수생활 몇 년 못합니다. 형사가 따라 계속 형사가 붙어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오지호 선생은 왜 빠졌냐? 오지호 선생은 대학 교수 때 잡혀 들어가면서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많았어요. 경찰에 그때 당시 경찰의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오지호 선생님 동생이 제자가 뭐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와서 오지호 선생님 떼주라. 그래서 내용을 주고 떼준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과거를 그 과거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야지 그 아들이 오승무 선생이 한국 그 예술원 회원이 됐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이 오지호 선생의 지금 여작품 아니 있습니까? 오지호 선생이 예술원 회원 되기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다가 작품 기증을 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증한 거고, 어승호 선생. 그러니까 어승호 선생이 전남 도청에다가, 저기 도청 안 있습니까? 옛날 도청에다가 도지사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작품을 기증을 하려니까 받아주시오. 또 도청에다 갖다 주니까 도청에서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작품을, 귀한 작품을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받을라요. 그러니까 그럼 갖다 국립현대미술관 갖다 주고. 그래갖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오지호 선생 작품을 우리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처음에 막 개관해요. 한 92년도에, 93년도에. 좀 작품 몇 점만 관리전환을 내주라. 한간에 안 내줘요. 한 점도 안 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래서 우리 그룹 에포크 광주의 추상미술 현대미술 그룹이 이 에포크를 창립을 합니다. 65년도에 이 창립한데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 만한 우재기, 그다음에 전남대학 경전하신 김종인 교수, 또 광주 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돌아가신 최종석 선생,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죠.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이 에포크 현대미술 그룹이 빨리 결성이 됐습니다. 1950년 1회 개인전 때 47년도에 강용훈 선생이 봄이라는 추상작품을 발표한 것이 우리나라 첫 추상작품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기록은 안 돼요. 한국 미술사의 기록이 안 돼. 빠져가고 있어요. 왜? 광주에서 있어요. 광주에서 하는 것은 싸빼군다. 지금 서울 사람들이 해야 돼. 서울 사람들이 서울대 홍대 중심으로 무엇을 해야지 그것이 미술사의 기록이 돼요. 지방에서 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안 고쳐요. 물 좀 한 번 마시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분이 장동에 본인 집이 좀 넓지막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저녁이면은 같은 그 또래나 후배들 파고들을 모아가지고 술 마시고 파티 벌리고 놀았어요. 저녁마다 이렇게 그 인근 사람들이 거기를 보고 도깨비 대학이라고 별명 붙였어요. 그 집을. 하도 저녁만 되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화남미술의 선구자로 보수적이고 전통적 성향이 짙은 광주의 추상회화를 이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제시대 때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1950년도에 오지호 선생하고 전남일보, 지금의 광주일보적인 전남일보의 40여 회 정도 부상과 비부상의 논쟁을, 지면 논쟁을 벌입니다. 오지호 선생한테는 약 한 5, 6년 정도 후배가 이 강용훈 선생인데, 강용훈 선생하고 오지호 선생하고 부상과 비부상 회화론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화가들 번호를 그때 당시 선배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그거 읽어보는 것이 재미였대요. 그래서 예술 세계는 야수적이고 입체파 화풍이 동시 드러난 회화 세계로 표면 후기에는 말기에는 기하학적 요소가 혼재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6기, 2기, 3기, 4기의 회화 세계를 보고 있다. 바로 47년 그 첫 작품이었던 봄, 여기 범위점이
그 작품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금 못 썼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작품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42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저도 미술대학 4학년 때까지는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구상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 얼굴을 보면 잘 그림을 스케치 해내고 그런 사람, 재현력이 탁월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 구상적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형태를 단순화시켜서 면으로 그림을 그리고 추상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우리 강용훈 선생님이 이러한 추상을 하게 된 것도 추상적 그림을 잘 못 오시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어요. 그러나 그림은 손끝으로 그리는 게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머리와 자기 가슴으로 그리는 것이. 축하 가을날에 이런 그림들을 보면 형태를 산의 형태, 나무의 형태를 대단히 단순화시키고 극도로 압축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0년대, 60년대 들어와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이것은 이제 80년 그림입니다. 83년 그림인데 오지호 선생이 1980년도 7월 달에 7월이나 8월 달에 지산동 초가집으로 그 황영성, 강용훈, 그다음에 자기 아들인 오승현, 정승주 전남대 교수 같은 또래입니다. 정승주, 그다음에 여기 저 수채화가 누구시죠? 강영균 무제기 그냥 집으로 지산동으로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점심은 같이 이제 같이 드시면서 소주도 한잔 하셨겠죠. 하시면서 이 오지호 선생이 너희들은 왜 80년 5월달에 광주에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봤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한 번을 그렇게 그림들을 안 그리냐. 오지호 선생이 남긴 말씀.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강영균 선생. 강영균 선생이 하는 그 말씀 듣고 그래야지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민중미술 그림을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 1, 2, 3 대작을 남기게 되고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 거 한 사람은 안 움직였어요. 전두환 정권에 혹시 내가 어떻게 될까? 대학 교수에 몸담고 있던 황영성, 정순주 이런 사람들은 대학 교수 쫓겨날까? 자칫 잘못하면. 그 다음에 우쟁기 선생은 대학에 몸을 안 담고 있지만 그림 한 점이라도 제대로 팔려면 그런 그림 못 그리니까 팔면 안 되니까. 또 강영균 선생은 그런 그림도 그리면서 팔 그림은 또 따로 그렸어요. 수채화도 꽃도 그리고 누드 그림도 이쁘게 그리고 그러면서 그림 계속해서 팔면서 그런 작업을 쭉 이어가 오시고 그러나 꼼짝한 것 아무 이상 없이 이런 바깥의 세월이야 뭐 누가 죽든 독이 깨지든 광주가 어떻게 되든 나하고 관계없이 나는 이런 그림만 그릴란다 하고 그린 게 바로 이게 순수주의적 경향입니다. 오지호 선생도 마찬가지고 강영훈 선생도 마찬가지고 순수주의적 예술 경향입니다. 참여적 예술 경향은 이런 그림 아닙니다. 아까 말한 서두에 봤던 윤두서의 그림이
오히려 더 참여적이죠. 사회 참여적이죠. 그 시대의 민중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5년도, 88년도, 97년도에 이런 거.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쭉 이런 그림이 그리시다가 이런 그림을 그리시다가 지금 강영균 선생님의 전시가 국립현대미술 아니 광주 시립미술관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도냐? 99년도에 제가 박영원 선생님 전시 회화 60년 전을 전시를 제가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로 이제 지금 미술관에서 다시 기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 시간 나시면 좋은 작품들 많이 있으니까 시간 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화순의 문화적 자산이 바로 이제 이 두 분 이외에도 바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송순 조선 중기 중후기 그의 손주인 송태 어지호 부철우 강용훈 손동 조기덕 이런 분들이 화순 출신들이에요. 화순이 이런 좋은 분들을 문화예술적으로 화순 좋은 문화예술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지역, 그 도시의 이미지를 대단히 품격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화순은 그걸 지금까지 참 안 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데요? 화순은. 왜 화순 군수가 그렇게 좋은 분을 못 뽑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군수이 나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군수는 미술관을 분리 미술관 하나 지으려고 그러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란 아무튼 늦게나마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지어 예술 성과는 진보적이고 민족적 국가관을 그 예술 미학에 담고자 노력을 그래도 좀 하신 분이고 미학적 논쟁으로 비판적 논지를 남겨두셨고 어려운 한국 미술의 성과를 높인 분입니다. 특히 그 한국적 인상주의 미술의 한국화를 안전하게 시켜놓으신 분이 바로 이 오지호 선생님. 추상미술의 한국적 추상미술을 완성시킨 분은 김황기입니다. 오지호는 인상주의 미술을 완성시킨 분이죠. 김황기 선생님이 참 대단하신 게 우리 한국 70년대, 한국 미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 미술의 권력 3인이 있어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권력가입니다. 홍익대학교 학장, 미술대학 학장, 권력가입니다. 그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장, 권력가입니다. 이 세 사람이 권력가인데 지금은 한 사람은 더 붙었죠. 광주 비엔날레 대표 한 사람 더 붙었어요. 김학기 선생은 홍대 미술대학 학장이었어요. 학장 때 미국으로 가시고 학장 다 그만두고 홍대 교수 자체로만도 이것인데 그거 그만두고 나는 추상미술을 더 해야 되겠다. 이 서울이 너무 답답하다. 서울을 버리고 사모님 모시고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 가서 뭘 했냐면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에 가서 디자인을 했어요. 와이셔츠 디자인. 붓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조선대학교 교수로 오지호 선생님 다음으로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그 뉴욕에 계셨던 김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오지호 김한기 선생하고 뉴욕에서 같이 계셨는데 그분도 어느 날 갑자기 오지호 선생 그만두고 몇 년 계셨다가 뉴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간 것이 경찰에서 쫓아오니까 사회주의자라고 오해받고 쫓아오고 감시당하니까 그게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가십니다. 헐몸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미국 여성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주 집 짓고 잘 살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김학기 선생이 김포 선생님하고 같이 젊었을 때 넥타이 공장에 가서 디자이너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무엇을 했냐면 동네에서 싹바느질 제복들 하나 사가지고 꼬매주면 옷 고쳐주라면 고쳐주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학기 선생이 이제 지금 하늘에 지금 어디에서 무엇이 될까 이렇게 파란 바탕에 이렇게 점 찍어져 있는 거 그림들 있잖아요. 그 그림 이렇게 문짝만한 그림들. 이것을 캔버스 떼고 천만 뚫뚫뚫 말아가지고 서울의 현대화랑의 박명자 관장한테 우편으로 보내. 이 작품 하나 팔아주라. 나 돈이 없다. 그러면은 박명자 관장이 젊었을 때 이야기해요. 젊었을 때 이제 주변에 뭐 그때는 김학기 선생님이 유명한 화가가 아니었어요. 홍대 교수하다가 그냥 미술 서울로 간 사람이니까 그렇게 비싼 값을 못 받고 그러니까 작품값을 팔면 그 한 것을 자기가 한 몇 프로 수익 띄고 보내줘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뭐 외환 거래도 없고 또 뭐 카드 신용카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 통해서 보내주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살고 있는 교민 중에 누가 돈 받는 사람 있으면 그쪽 통장으로 해서 입금을 시켜서 받았든지 했겠죠. 그렇게 받아가지고 살고 그때 당시 작품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요만한 작품 한 점에 30매덕, 50매덕 이렇게 경매에 지금 붙이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강용원 선생님 말하자면 에포크 단체 엔포르멘 미술 운동은 일본을 통해서 아무 비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는 그냥 따라서 했고 또 동경제국대학교 미술대학 교수가 가르쳐 주니까 그냥 따라서 한 거예요. 아무 의식 없이. 내가 왜 여기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이 그냥 따라서 학점받아요. 그것이 이제 내 미술로 굳어버리고. 그래서 아무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추상미술이라는 것을 우리 광주 전남에 이식을 처음에 시켜준 분이 강영훈 선생님. 그래서 다양화를 시켰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화순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가치와 신뢰도는 문화적 기표와 가치하는 것인데 화순회는 그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좋은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분리미술관 계획을 하나 세우고 이런 분들이 아직 그 유족들이 계시니까 유족들을 통해서 자꾸 좀 수집을 좀 해라. 기증도 받고 구입도 좀 하고 그래서 문회가 뭐 예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재력이라도 어떻게 좀 군수가 사정을 해서라도 그 군수의 역할이니까 사정을 해서라도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좀 작품을 좀 모아서 미술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적극성이 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강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꼭 이거 아니더라도 미술 분야에 다른 평소에 의문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혹시 정동 교수는 가슴 의리까지
교수요. 손동 교수는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그 자제가 지금 광주에 살고 계시고. 하순 의기 출신. 아 어디 출신까지는 제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제가 찾아. 아드님이 선정한. 네, 전용환 교수. 한도 사람들과 또 목포 손용환 교수는 목포대 정리하셨고요. 당신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강의 도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여기 계신 선생님도 저나 다 한 가지 뭐 바람이 있다면 제 아이들, 제 후배들이 정말 좋은 세상 만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토목공사 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건축공사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 지금 허물고 재건축 하는 거예요. 할 것이 없으니까. 이 돈 가지고 북한 도로 놔주고 북한 도로 뚫어주고 북한 건물 지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지하자원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하자원요 비싼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쓰고 있어요. 석탄, 철강, 알루미늄. 근데 북한에 가면은 북한 땅에는 지하자원이 엄청난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성능 우리 배터리 주 원료인 리디움하고 또 뭐더라? 히토리움. 이 히토리움이 그 순도가 중국 것보다도 더 순도가 높은 거예요. 순도가 높다는 것은 전기 용량을 많이 저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 배터리를 거기서 갖고 만든다면은 지금 500km 간다고 볼까요? 전기 자동차가 700km, 800km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하루 쓰면은 방전되고 다 배터리 쓰면 다시 집에 충전해야 되잖아요. 이틀, 3일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다시 말해서. 그럼 그런 배터리를 우리가 개발을 하면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가 세계 최고거든요. 아마 이 배터리 가지고 로켓도 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후손들